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난 단독자입니다. 자, 낭만주의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갈바니, 뭐 아니면 볼타 이러한 이제 낭만주의의 과학적 경향들, 이런 것들 얘기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자, 여기에 이제 뭐 전기라던가 이 당시에 뭐 생기론 이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인간의 어떤 신체라던가 이런 부위에서 이제 어떤 뭐 전기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뭐 허무맹랑한 소리긴 한데 무슨 뭐 시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이러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사조가 문학, 예술, 뭐 철학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가다가 그 도중에 그 과정 속에서 과학적 발전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계보를 어느 계보를 타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서 좀 이제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도 그렇고 이 낭만주의 전체적인 부분을 애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부분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리고 뭐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생명체들에게 어떤 자극을 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러한 생기론 논쟁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사실상 제가 뭐 이렇게 뭐 과학적인 이런 뭐 이공계적인 부분에서 박학다식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낭만주의 시대에 이제 이루어졌던 과학기술 발전, 일종의 발전 중에서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과학자인데, 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제는 뭐, 전기를 발생시키는 뭐 발전기를 개발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패러데이의 접근 방법이 이제 나중에 뭐 아인슈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아인슈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이공계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내가 조금 이 단독자의 이 영상에 좀 보충을 해주고 싶다 싶으시면 뭐 댓글로 얼마든지 무슨 뭐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게 무슨 뭐 선을 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러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낭만적인 과학의 이제 하나의 경향으로서 이 당시에 병리학적인 부분도 발전하게 됩니다. 병리학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내면적인 상태 있죠. 이 내면적인 이제 이상한 상태라던가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을 가하기 위해서 시작을 됐는데, 이 병리학 중에서는 이제 또 범죄학과 그리고 이제 뭐 정신의학 이거에 이제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신체에 이제 부자연스러운, 부자유적인 이러한 상태들이 왜 발생하는가. 뭐 이런 거가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골상학적인 것까지 나가게 되는데, 뭐 골턴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골상학이 뭔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뇌의 부분마다 인간의 뇌가 부분이 있잖아요. 뭐 전두엽, 뭐 후배엽, 그죠? 뭐 축두엽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간의 뇌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의 부분마다 뭔가 담당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좀 튀어나온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뭐 지능이 높다라던가, 뭐 여기가 뭐 불룩 들어간 사람은 뭐 시각이 좋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과학적이지 않은 이러한 약간 미신과 같은 이러한 얘기들이 바로 말 그대로 고래 형상, 고래 모양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다르게 작용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라던가 뭐 청각, 시각 이런 거를 담당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근데 골상학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뭐 지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성격이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미신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몸을 던져버린 거지.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상학이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엉터리 과학이야. 인류학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18세기하고 이제 19세기 이 낭만주의 이 시기에 이제 이루어진 이러한 과학의 체계와 일종의 뭐 병리학, 전자기학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그만 얘기하면 안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것들 말고 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것들로 좀 주목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화 시키려는 노력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 당시에 중요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또 여기서 이제 무의식이라든가 인간의 성적 본능, 그죠? 본능, 욕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이제 내면과 숨겨져 있는 이러한 영혼의 작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생애와 사상 이제 제가 영상으로 옛날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거 보시면은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어떤 얘기를 주로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사람도 역시 뭐예요? 프로이트도 낭만주의의 어떤 이 시대에 자라났던 시대가 키워낸 인물, 시대가 이제 젖을 먹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낭만주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적인 것들, 여성에 대한 것들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건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데 낭만주의를 애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낭만주의자들 중에서 이제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쓴 작가였죠. 이 사람의 어머니 있죠. 울스톤크래프트, 울스톤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792년 18세기 말에 뭐 여성 권리, 뭐 옹호, 뭐 이러한 이제 글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성적 평등 뭐 이러한 것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급진적인 계몽주의자였어요, 이 울스톤크래프트가. 그래가지고 뭐 여성이라는 것을 뭐랄까 남성의 어떤 그러한 억압에 짓눌린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불평등 같은 것들이 여성을 뭔가 무지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고 해. 여성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근데 이 정체성을 사실상 남성이 제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성의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남성이 제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성 중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워즈워스처럼 이렇게 메리 셸리는, 워즈워스가 이 언어 영역에 있어서 뭔가 어떤 혁명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려고 했듯이, 역시 이 메리 셸리, 울스톤의 딸내미 메리 셸리 역시도 이 언어 영역에 있어서 뭔가 혁명을 이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이 셸리가 주장한 것은 동등해진다라는 거야. 누구랑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게? 남성과. 여성과 남성은 글쓰기를 통해서 동등해질 수 있다라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한강 채식주의자 상 받으신 분, 그죠? 맨 부커상인지 그거 받았었잖아. 뿐만 아니라 또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또 여성 또 있었잖아, 문학상. 근데 보면은 글쓰기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있을 순 없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리 셸리가 미리 깨달았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어떤 이러한 여성의 의견 이런 거 피력하고 당시의 뭐 상황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일종의 구원책으로서 여성들이 당시에 이제 글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츠라는 인물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츠라는 인물 들어가도록 할 건데, 이 존 키츠는 자연 철학적인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키츠는 이렇게 본 거예요. 숭고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시적인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상당히 미학적이죠. 그래서 키츠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좀 비극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상상력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떤 숭고함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숭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 사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비참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사실상 현실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숭고함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뭐예요? 이 현실이라는 것에 의해서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현실 앞에서. 낭만주의에 있어서 아주 고질병적인 게 바로 이런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자, 이러한 과정들은 일종의 이 키츠가 결핵을 앓았어요. 결핵.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요절을 하게 되는데, 이 키츠가 1795년에서 1821년밖에 못 살았어. 엄청나게 이제 불같이 살다 갔지.
자신의 삶을 일종의 여기에 투영한 거야. 자신의 이런 이론 속에. 근데 이제 키츠의 시가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키츠는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낭만주의적 이런 경향들이 결국에는, 가시적이고 숭고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저물어버리는 해와 같다. 다시 뜨지 않을 수 있는 해인 거지. 그러니까는 감각적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어떤 그런 느낌인데, 단순한 그런 오늘날의 그런 쾌락주의자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런 느낌은 아니다. 키츠가 얘기하는 게. 키츠의 시 중에서 여러분들 이 엔디미온이라는 시가 있어요. 엔디미온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달의 여신 누구예요? 아프로디테란다. 아르테미스잖아. 그죠? 다이애나. 아르테미스가 사랑했던 남성 청년이에요. 엄청나게 잘생기고 외모가 수려했던 남자인데 이 아르테미스가 사랑했던 남자 엔디미온. 이 엔디미온이라는 시 제목이에요. 시 제목. 키츠가 쓴. 여기서 이상하고 뭐예요? 당연히 현실과의 괴리를 많이 얘기했죠. 자, 이러한 달에 대한 어떤 엔디미온적인 것들은 결국 뭐예요? 이 키츠라는 사람이 현실의 여인인 이 피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피비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때 뭐가 끝나? 바로 이러한 이상적인 사랑의 어떤 결말이 다가오는 거야. 이러한 현실적인 사랑으로 결국 자신의 이러한 감정, 키츠의 감정이 번졌을 때, 스며들었을 때, 이 이상적인 이러한 어떤 낭만적 이상은 끝나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여기에 어떤 현실이라는 그 빌어먹을 싸구려 조미료가 가미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방해작용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 도리언 그레이 초상에서 도리언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배우였단 말이에요. 배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 여성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배우인 모습을 사랑하지만 이 배우인 모습이 낭만적 모습이지. 이 이상향에서 박살나버린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결국에는 그 사랑이라는 이 이상적인 것 자체가 뭐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현실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박살나버린다라는 거지. 이런 거예요, 약간 느낌이. 자, 그래서 결국 이 미라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인 것, 리얼리티든 아니면 아이디얼, 이상적인 것이든 간에 결국엔 뭐예요? 인간은 결국에는 필멸자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에게 뭐예요? 유일한 절대징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야, 이게. 절대징표. 이 미라는 것이 뭐라고? 이 필멸자에게 있어서 절대징표라고. 허용된 절대징표다. 이렇게 얘기해, 키츠가. 내게 허용된 것은, 내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은 뭐라고? 자,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불러일으켜지는 신성함, 숭고함과 뭐라고? 상상력. 이것으로 인해서 커져나가는 나의 이상적 아름다움이다. 이 이상적 아름다움만이 나에게 뭘 줘? 확신을 주고 마음의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아름다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뭐예요? 진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일종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약간 뭐랄까 느낌 오세요?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 이 신은 가시예요. 데우스야. 플라톤주의. 이상. 이런 르네상스적인 이러한 느낌이 나죠. 르네상스 때 유행했던 보티첼리가 경도되어 있었던 그 사상이었던 진선미, 아름다움이 선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키츠의 이러한 사고방식하고 또 이렇게 오버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결국에는 진리이고 진리는 곧 아름다움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이다라고 키츠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아야 할 것도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키츠의 철학은 이렇게 미에만 치중되어 있진 않았어요. 인간주의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적인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 건 맞아, 키츠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자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어요. 이 타자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보들레르.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그렇지만 키츠는 보들레르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소극적인 이러한 능력, 소극적 이러한 인간의 개인적, 현실적인 능력에 대해서 키츠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나의 시가 결국에는 경험이 될 수 있고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상으로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나는 개방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치는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인간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자연은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치 아름답지. 근데 뭐라고? 인간의 상상 속에 경치는 어때요? 훨씬 더 뷰티풀하다는 거. 훨씬 더 뷰티풀. more me.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야. 인간의 상상력이 가미된 자연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키츠는 이러한 어떤 서정적 그리고 비극적 요소로 어느 중간이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기를 거부합니다. 치우치기를 거부. 그러니까 결론은 서정성은 결국에는 뭐예요? 비극적인 세계관을 품고 있고 비극적인 세계관도 서정성을 둘이 품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키츠에게 있어서. 이 현실 세계, 사물 세계의 아름다움은 키츠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뭐예요? 결국 서정적인 것이 가미됨으로써 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아름다움. 그리고 비극적이라는 것은 접근할 수 없다라는 접근성이 차단되었을 때 이 비극성이 좀 더 빛난다. 이 비극성이 빛난다라는 표현이 좀 역설적이긴 한데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비극성이 더 빛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 낭만적 아이러니인 거죠. 왜 낭만적인 아이러니라고 제가 부르는지 아시겠죠? 예. 이러한 요소들이 뭐라고? 키츠의 이 작품 속에서 혼합되어서 나타난다. 주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화 아니면은 본인의 시 속에서 이게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키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바이런 아주 중요한 바이런 얘기할 건데 키츠 마무리 해야겠죠. 키츠는 이제 살아있을 때 생전에 어땠냐면은 이 언론이 공격을 엄청나게 했어요. 언론이 자, 이 신분 낮은 작가들과 함께 이 런던 토박이에 속한다고 아주 그냥 언론이 몰매를 그냥 때렸어. 키츠는 집안이 별로 안 좋다라고 비판을 한 거야. 근데 집안도 안 좋은 놈이 고상한 척이나 하고 앉아있다. 고상한 척 한다라고 비판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의사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이 의사의 길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문 비평가는 이 키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키츠라는 놈은 말이야, 우울한 시를 쓰려고 의사도 포기하고 말이야, 이 뭐 하는 짓거리냐? 의사에 있었으면 떵떵거리면서 할 텐데 미친놈 아니야? 뭐 시가 대단하다고 의사를 포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했던 거야. 그리고 또 문제가 키츠의 이런 서정성, 그리고 이런 비극성 있죠. 이런 것들을 혐오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조지 고든 바이런이에요. 바이런이 이거를 아주 혐오했어. 바이런은 왜 혐오했냐면은 얘는 약간 좀 귀족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환상에 좀 물들어 있던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러한 어떤 바이런은 상류 계급의 속물성이 들어있는 인간입니다. 지가 귀족 쪽에 포함되려고 아주 애를 썼던 인간이야. 순수 혈통이 귀족이 아니었고 그 귀족적인 거에 대한 일종의 열등과 갈망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라고 버트란드 러셀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류적인 속물성에 깃들어 있는 인간이 키츠 봤을 때 뭐야? 병신인 거지. 왜? 어떻게 의사를 포기하고 시인을 사냐? 제정신이냐라고 봤겠지. 그러니까는 이 바이런 같은 인간들이 오늘날 2023년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주 널려 있겠지. 자, 키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서정적인 시를 썼을 때 바이런은 야, 너 정신적인 자위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누가? 바이런이. 쇼하지 마, 새끼야. 너는 그냥 네 상상력으로 너 지금 딸딸이 치고 있는 거야. 지랄하지 마. 현실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꼴배기 싫었던 거야. 왜냐하면은 집안 출신도 좋지 않은 놈이 머리는 좋아가지고 의사 되려고 했는데 의사를 포기했다라는 거. 그래서 바이런은 키츠를 이 올챙이 새끼, 아직 성장이 덜 된 올챙이 키츠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키츠의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엔디미온 뭐였어요?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서정적인 시, 그죠? 이 키츠의 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주 그냥 백치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짓거리라고까지 비하를 합니다. 근데 키츠는 뭐예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술을 위한 예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진정한 낭만주의자잖아.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키츠의 이러한 가치관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19세기 후반에 영향을 주겠죠. 누구한테 영향을 줘? 미학 운동에. 와, 이거 진짜로 키츠가 진짜 예술가구나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그냥 감각시인에 불과했고, 약간 좀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았지만, 누구들한테?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인간들, 일종의 세속적인 인간들에게 병신 취급을 받았던 감각시인이었지만 이 훗날의 이 키츠 작품이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고자 했던 진정한 예술가들에게는 어땠을까, 여러분들? 철학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츠는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바이런을 왜 낭만주의의 이러한 시인으로서 또 집어넣는가? 이렇게 삐뚤어진 인간을 왜 바이런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